경기 지역 버스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300인 이상 버스 업체의 경우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데요. 시간의 수당이 사라지면 임금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날이 일요일인 경우 대체 휴일이 있고 석가탄신일이 일요일인 경우 대체 휴일이 없는 이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오늘 대체 휴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생육 환경이 같은 농지의 쌀인데도 행정구역을 경계로 다른 지역 브랜드를 달고 있어 유통시장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인천이 되다 보니까요. 같은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인천이다 보니까 판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버스 업체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경기도 버스 10대 중 6대가 참여하게 되는데요. 근무 시간과 함께 임금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보여 버스업계 갈등이 예상됩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지역 버스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두 달 뒤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로 시간 외 수당이 사라지면서 임금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운전자 1인당 월 100만 원 이상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버스 노조는 임금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참 생존권의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중공인들밖에 답이 없어요. 우리가 임금 협상할 때도 운송원가가 있기 때문에 사측에서도 근로자들한테 그 마음대로 못한다고. 왜냐면 중앙정부에서 니네들 얼마를 주는데 근로자한테 얼마를 줘라. 하지만 버스 업체들은 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운전자 1인당 운행 시간이 줄어들어 근로자를 충원해야 해 인건비 부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준공영제에 참여한 광역버스 업체의 경우 1일 2교대제 시행으로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없지만 임금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들 업체의 노조는 노동쟁이 조정에 들어갔고 오는 7일에서 8일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갑니다. 버스업체는 수익 확보를 위해 지자체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수도권 환승 할인제 시행으로 경기 지역 요금만 인상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입니다. 도는 정부의 지원 없이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노사 갈등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매달 초 달력을 넘기며 이번 달은 언제가 휴일인지 찾아보는 건 직장인들의 소소한 즐거움일 텐데요. 이번 달 달력을 보면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등 이틀의 공휴일이 있는데 두 날 모두 일요일이어서 아쉬웠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날은 대체 휴일이 생겨 다음 날이 빨간 날인 반면 석가탄신일은 대체 휴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심다혜 기자가 그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법적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적으로 쉬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공휴일은 모든 일요일과 설 연휴, 추석 연휴를 포함해 국경일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입니다. 올해의 법정 공휴일은 총 66일로 52번의 일요일과 관공서 공휴일 15일이 포함됐습니다. 그중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이 일요일과 겹쳤는데 어린이날만 대체 휴일이 생겼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2014년 도입된 대체 공휴일제를 살펴보면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평일에 하루를 더 쉴 수 있습니다. 설과 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에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 휴일이 되고 어린이날은 일요일뿐 아니라 토요일이 겹칠 경우에도 대체 휴일이 생깁니다. 이 외에 다른 공휴일에는 대체 휴일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제도의 도입 배경이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적인 정서를 고려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대체 공휴일제 도입 당시 정부 관계자는 명절 연휴가 포함된 건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고향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고
어린이날을 넣은 건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이 양립하는 가정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적인 정서라는 표현이 모호하기 때문에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도 오는 2022년까지 대체 휴일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휴일은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다만 부처 간 협의가 되지 않고 있고 대체 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직업 분야에서 상대적 박탈감도 호소하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복지시설을 찾는 도움의 손길이 매년 줄어든다 하더니 올해는 유독 심한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이었던 지난 5일 시내 한 보육원은 봉사자가 부족해 나들이 계획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한 보육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모처럼 연휴에 낀 어린이날에 날씨도 좋았지만 이곳 아이들은 방에 모여 텔레비전을 보거나 게임에 열중입니다. 계속 게임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할 게 없어요, 별로. 거의 뭐 나갈 수도 없어요. 매년 봉사자들과 335 짝을 지어 나가던 나들이가 올해는 취소됐습니다. 줄어든 발길에 아이들을 모두 챙길 수 없자 보육원 내부 행사로 대체된 겁니다. 이게 훅 주는 게 좀 많이 느껴져요. 2년 전에는 저희가 그래도 한 50명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사실 오늘도 24명, 25명 분밖에 참여를 안 해주셔서 장난감이나 과자 같은 후원도 뚝 끊겼습니다. 지금 이거 하나잖아요. 그때는 뭐 여기 뭐 과자라든가 무슨 과일 꽉 찼죠. 이 보육원 원장 한 45년째거든요. 처음이에요. 이렇게 없는 게 신기해. 보육원 선생님들이 사비를 걷어 선물을 사주기도 하지만 외로움을 걷어내기엔 역부족입니다. 어린날에 누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아직 어리고 어린이라고 해도 그렇게 즐거워하진 않는 것 같아요.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어린이날. 가족과 함께할 수 없는 아이들에겐 그 빈자리를 채워줄 사회의 관심이 절실해 보였습니다. TBS 김승환입니다. 가정의 달 5월, 많은 지자체가 다양한 보육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인천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천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장난감 택배 대여 서비스부터 어린이집 방문 간호사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정주부 황지원 씨,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장난감 자동차부터 그림체까지 홈페이지를 둘러보던 그는 3살 난 딸이 갖고 놀 장난감을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신청된 장난감은 곧 박스 포장돼 황지원 씨 집으로 배달됩니다. 인천시가 시행 중인 장난감 택배 대여 서비스. 굳이 대여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장난감을 빌릴 수 있어 편리합니다. 아이 둘 키우면서 시간 내기도 어려운데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니까 시간도 절약돼서 너무 좋고,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장난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만족감도 높고, 그리고 그래서 아이들 키우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인천의 한 어린이집. 방문 간호사가 아이들에게 구석구석 깨끗하게 손 씻는 법을 알려줍니다. 비누로 깨끗이 씻은 손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구고 나면 반짝반짝 빛나는 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겠죠? 네! 너무 잘했어요. 친절한 설명에 아이들은 재미있게 손 씻는 법을 배웁니다. 인천시는 지난 4월부터 간호사가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어린이집 방문 간호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어린이집 영유아의 질병 예방을 위해 사업을 제안했고 인천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건강, 먹거리, 안전 등 맞춤형 보육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서 부모님들의 부담도 덜어드리고 우리 인천시가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로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난감 택배 대여 서비스부터 어린이집 방문 간호사까지 인천시는 앞으로 인천형 보육 정책을 발굴 확대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쌀을 살 때는 밥맛이 좋은 쌀을 고르는 게 우선이지만 밥맛에 둔감한 분들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싸거나 생산된 지명과 브랜드를 보고 선택하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같은 평야에서 나는 쌀인데 가격과 이름이 달라 농민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넓은 평야가 손에 닿을 듯 시원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김포와 인천 계양에 걸쳐 조성된 김포 평야입니다. 우수한 토양과 적합한 기후로 임금님 진상 위로 올랐던 양질의 쌀이 생산된 곳입니다. 과거엔 모두 김포군이었지만 1989년 김포 계양면이 인천 계양동으로 편입되면서 김포시와 인천 계양구로 나뉘어졌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계양과 김포의 경계 지점입니다. 과거에는 모두 김포 평야 지대였지만 지금은 최우측은 김포쌀로, 최자측은 계양쌀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김포쌀로 농사를 지어왔던 계양 농민들은 지명도가 높은 김포쌀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하면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포 평야에서 난 쌀이기에 김포쌀과 비교해도 품질과 밥맛이 뒤지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브랜드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면서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하나 둘 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인천이 되다 보니까요. 같은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인천이다 보니까 파는데 젊은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금쌀 브랜드를 찾다 보니까 계양쌀이 김포로 가서 김포 금쌀로 나오는데 똑같은 밥맛이고 똑같이 가공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브랜드를 찾다 보니까 저희들이 판로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일부 농민들은 김포 평야에서 생산됐다는 문구를 표기해 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싸늘한 소비자들의 반응으로 포장지 재고만 가득 쌓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김포 평야라고 황화쌀이라고 했는데 안 가져가. 김포 평야라고 했는데도 안 가져가. 벌써 몇 년 돼서 그냥 먼지만 킥킥 쌓여있어. 계양쌀은 가격 면에서도 김포쌀보다 30% 정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많이 알려진 브랜드를 선호하는 추세여서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고객님들이 많이 보시는데요. 또 날짜 보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또 이제 가격대를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중에서도 브랜드를 많이 보시는 편이죠. 전문가들은 밥맛은 품종과 농법이 좌우한다며 이 같은 구매 패턴에 대해 주의를 당부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품종 문제예요. 품종 문제가 가장 기본이고 예전에는 뭐 지역 이름 해가지고 유명한 그런 쌀이 꽤 있었는데 그건 어느 정도 저희들 직접 테스트해 보면은 비과학적인 면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객관적으로 밥맛 검증을 해보면은 거기 쌀이 밥맛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한때 김포 평야로 경기도 최고의 곡창지대 가운데 하나였던 계양구. 하지만 소비자들의 관심에서 사라지며 그 명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요즘 잠들기 전에 주문한 물건을 다음 날 아침이면 받아볼 수 있는 새벽 배송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백창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새벽 배송의 핵심은 빅데이터에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고객이 무엇을 주문할지 예측해 미리 가져다 놓기 때문에 빠른 배송이 가능한 겁니다. 주문이 접수되면 이곳에선 바로 물품을 분류하고 포장에 들어갑니다. 오전 7시쯤이면 고객의 집 앞까지 배송이 마무리됩니다. 예측이 정확해 남아서 버려지는 물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폐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한데요. 그래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대략 전체 대비 1% 내외 정도로 1% 미만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새벽 배송 시장은 지난 2015년 100억 원에서 지난해 4천억 원으로 3년 만에 40배가량 성장했습니다. 특히 1인 가구나 맞벌이 부부에게 인기가 많은데 한편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부 고객들은 집 앞에 있어야 할 택배가 없어 한참을 헤매곤 합니다. 바로 문 앞에 갖다 달라고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써놓고 다 했는데 다음날 택배가 없는 거예요. 1층에 있더라고요. 아파트 경비원들이 챙겨야 할 일도 늘었습니다. 불편했죠. 잠을 못 자니까. 많이 힘들었죠. 새벽 배송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쭉 열어줘야 되고 해야 되니까.
여기에 택배기사들의 과중한 업무량까지 문제가 되면서 밤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새벽 배송의 편리함에 가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들이 모두 업체들의 과도한 경쟁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무리한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누가 죽느냐의 문제로 이제 나타나는 건데요. 한 1년 안에 그 하위 업체 몇 개는 도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최근 대기업까지 새벽 배송에 가세하면서 유통업체 간 속도 경쟁은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편리하고 빠른 새벽 배송이지만 무리한 속도 경쟁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BS 백창은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1명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전현매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는 32만 6,900명, 전년도인 2017년에 비해 3만 900명, 8.6%가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지난해 기준 0.98명입니다. 처음으로 1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OECD 국가 중 최저 수치입니다. 2017년에는 1.05명이었는데 0.07명 감소했습니다. 지역별 합계 출산율을 보면 서울이 0.76명으로 가장 낮습니다. 경기는 1명, 인천은 1.01명인데 전국 평균인 0.98명보다는 약간 높지만 순위로 보면 중하위입니다. 연령대별 출산율도 살펴보겠습니다. 30대 초반이 91명으로 가장 높았고 30대 후반이 46명, 20대 후반이 41명 순인데요. 20대 후반 출산율이 처음으로 30대 후반 출산율보다 낮아졌습니다. 20대 후반의 출산율은 2017년과 비교해 6.9명이 줄었는데요. 14%가 감소한 셈입니다. 이렇게 출산 연령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평균 출산 연령은 32.8세로 2017년보다 0.2세 높아졌습니다. 만 35세 이상인 산모도 31.8%로 전년보다 2.7% 늘었습니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총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이 당초 예상했던 2028년보다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나라 인구를 현 상태로 유지하려면 합계 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 2006년부터 13년 동안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에 투입한 예산은 153조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 현 정책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현미입니다. 경기도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활동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13억 5천만 원 규모로 문화체험과 캠프,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도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차별 없는 세상에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메르스와 A형 간염 등 각종 감염병을 대응할 3기 감염병 관리 지원단을 출범했습니다. 감염병 관리 지원단은 감염병의 조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입니다. 3기 지원단은 감염내과 전문의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서울의료원에 사무실을 두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업무는 감염병 예방과 감염병 발생 감시, 현장 역학조사, 기술 지원 등입니다. 서울시가 양천구와 은평구 등 8개 자치구에서 정원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합니다. 정원지원센터는 서울시가 정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운영하는 센터인데요. 정원 전문가가 주민들에게 식물을 키우는 방법 등을 교육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정원 조성 설계법을 안내합니다. 시는 올해 8개 자치구에서 지역 거점 정원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는 25개 자치구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